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은 이제 신보 약식 논술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신보는 여러분들 논술, 약식 논술 쓰는 게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대부분 신용보증 기금에서 막히는 부분이 이 약식 논술에서 대부분 중도에 이걸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이 또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신용보증기금은 이제 자기소개서도 있고 뭐 약식 논술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약식 논술 어려워하시니까 약식 논술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좀 볼게요. 일단은 이제 약식 논술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이제 고민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식 논술을 잘 쓰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근거를 잘 마련하셔야 돼요. 약식 논술은 대부분 근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런 어떤 그 일종의 쓸만한 말거리들을 준비해 나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 논술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서 말씀하신 경우가 많은데 이게 뭐 약식 논술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모두 따라가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서론에 대한 부분들에 관련해서 쓰실 때 위에 제시된 이런 상황적인 근거들을 다시 한번 뭐 작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자라고 해서 그 글자 수를 1500자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불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쓰지 마시고 본인의 의견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쓰시는 게 약식 논술에서는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플러스가 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서론을 많이 쓰지 말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어떤 글자 수 낭비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뭐 못 쓰겠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못 쓰겠다라고 하는데 뭐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뭐 줄이셔야 되는 건 아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은 1500자 쓰는 거는 금방 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내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약식 논술에서 중요하다. 자, 이번에 나온 이제 약식 논술 내용들 한번 볼게요. 정부는 국정의 목표 중 하나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 체제의 선진화, 핵심 전략 산업의 육성, 중소벤처 기업의 활성화, 디지털 변환계의 혁신 금융 시스템을 마련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네요. 자, 일단은 이제 이 부분을 보니까 지금 신용보증기금이 정부의 국정 목표에 굉장히 부합하게끔 운영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보이는 부분입니다. 굳이 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어떤 그 정책금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잘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정부의 국정 목표에 맞춰서 간다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이 전제가 돼서 나왔던 것들은 밑에도 나오겠지만 이러한 어떤 경제체제 선진화와 핵심 전략 산업의 육성과 중소벤처 기업의 활성화와 디지털 변환기 혁신금융 시스템을 마련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보에서 이런 부분에 같이 부합하게끔 맞춰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작성하실 때 이거는 그냥 이런가 보구나라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왜 이러한 전제를 넣어 놨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시고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밑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도 그쵸? 경제 성장판 역할을 위해서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프론트원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이제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뭐 일종의 그 장소를 제공하거나 육성을 위한 어떤 컨설팅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의미하죠. 대기업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등 민간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이나 금융회사 등과의 또 협력을 하고 있죠. 뭐 기업은행과도 협력하고 있고, 뭐 대기업은 제가 뭐 확인을 못 해봤지만 어떤 대기업과의 어떤 연결을 통해서 이제 중소기업 혁신에 어떤 같이 도움을 준다든지 컨설팅을 진행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자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민간과 협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민간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위에 제시한 이 네 가지의 그 변화 중에 국정 목표에 맞춰서 어떻게 민간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네, 그게 다 연결이 되어서 통일성 있게 작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의 민간 협업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그쵸? 그다음에 혁신금융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어떤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 그다음에 경제 체질에 대한 선진화, 핵심 전략 사업에 대한 육성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민간과 협업할 수 있는 신용보증 기금의 노력을 제시하라. 뭐 이런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점은 약식 논술에서 정부의 정책을 먼저 제시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로는 협업 방안에 대한 부분은 크게 네 가지죠. 그러면 이제 각각 경제 체질이 무엇이냐, 정부의 국정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또 국정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체질에 대한 선진화 중에서는 뭐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신성장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여러분들 좀 체크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핵심 전략 산업의 육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 K 컨텐츠 그렇죠? 그럼 또 자동차 등의 어떤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민간의 민간과의 협업을 좀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벤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협력 보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죠. 신용보증기금이 그래서 이제 투자 브릿지 보증 프로그램도 출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의 금융 서비스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민간 플랫폼을 좀 더 활용해서 다양한 플랫폼을 연계한 초연결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럼 이러한 내용들은 어디에 나오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블로그에서도 자료를 공유 드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 보시게 되면 업무 보고서 부분에 업무 보고서 아니죠. 사보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사랑방 뭐 이런 거 같은데 약간 좀 오글거리는 네이밍이었는데 그 신용보증 기금에 들어가시면은 그 사보가 올라옵니다. 그 사보에서 3, 4월 걸 한번 보세요. 3, 4월 거. 3, 4월 달치 화보를 그 사보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이번에 바뀌신 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초연결 플랫폼을 만들겠다. 확대시켜 나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과 협력해서 이런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이러한 뭐 투자 브리지 보증 프로그램들도 3, 4월 사보에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보증기금이 지금 현재 민간과 협업을 어떻게 이뤄나가고 있는지를 그 사례들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나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는 게 좋겠죠. 물론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부해야죠. 뭐 이 강의를 다 듣고 방향을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한번 읽어 보시면서 내용들을 확인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또. 과연 이런 민간과의 협업 방안을 제시한 다음에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제가 가진 아이디어인데 만약에 민간이 협업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간에게도 뭔가 이득이 제공이 돼야 돼요. 너네들 좋은 일 한번 해. ESG 한번 해. 해서 사회적 책임을 좀 발휘해 봐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이 가뜩이나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움직이겠습니까? 대기업이 그러면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브릿지 보증 프로그램 같은 이런 민간 협력 보증 프로그램도 민간이 먼저 투자하고
후에 이제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그 기업이 잘 됐을 때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민간에게 어떤 이득을 제공해 줄 수 있냐를 고려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민간이 적극적으로 이런 협력 프로그램을 신용보증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민간에게 어떠한 혜택과 이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중점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더 고려하시고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국정 목표 달성과 신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라고 하면서 이제 앞부분에다가는 약간 국정 목표와 연계한 신보의 목표 달성 이런 어떤 구조로 잡아봤어요. 이거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풀 작성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의 내용과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시잖아요. 뭐 이런 영상 보고 요즘 고지고대로 쓰진 않겠지만 똑같이 쓰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게 다 서로가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텍스트가 달라지면 돼요. 방향은 동일해도 되는데 텍스트가 달라지면 됩니다. 자,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것을 위한 협력 체계에 다각화는 필수 불가결합니다라고 하면서 왜 민간의 협력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앞부분에 이제 제시해 주는 거죠. 이에 따라서 정부 정책에 맞게끔 신부의 역할도 중요해지기 때문에 협력 방안은 내가 몇 가지로 제안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약간 넘버링이라고 하는데 원래 템프랩이라고 하는 논리적 구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테마를 제시하고 넘버, 그러니까 숫자 몇 가지를 하겠다라고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다 기대효과 쓰고 이런 거 그런 구조는 제가 몰라서 안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써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1500자로 쓰실 때에는 그런 구조도 좋고 지금처럼 이렇게 첫째, 둘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제시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내용을 다 쓰지 않았지만 PREP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다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네, 안 해놨는데 포인트, 리즌, 이그잼플 포인트라고 해서 네, 주장, 이유, 근거, 그 다음에 결론 이런 식으로 각각 어떤 이제 여러분 제안을 할 때는 어떤 걸 주장한다. 주장이 나오죠? 저는 먼저 어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선투자 후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민간에서 먼저 투자를 하고 이후 정책 지원을 연계한 상품으로 투자 브릿지 상품 운영하고 있는데 이처럼 민간의 경우 먼저 투자하여 기업의 성장에 견인하고 후에 정책적인 지원을 이어나감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런 형태 프로그램이 기술뿐만 아니라 신성장 분야인 컨텐츠 분야로 확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쓴 방향성입니다. 그냥. 그렇죠? 그래서 앞서 저도 투자 브릿지 이런 걸 보니까 이런 투자 브릿지 보증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먼저 선제적으로 괜찮은 중소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적인 부분들을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후에 발생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해주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더 많은 적극적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대기업의 협력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 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투자 브릿지라고 하는 보증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 똑같이 써도 되느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좋죠. 자, 하고 있는 것들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뭐 좀 확대하자.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더 강화하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쳐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막 되게 뛰쳐나오거나 뭐 내 머릿속에 막 다 충만하게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대안을 제시할 때는 민간 협력을 하고 있는 기존의 신용보증기금의 어떤 지금 어떤 사업 내용에서 좀 더 발전적인 부분들, 좀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보다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 여러분들의 제안의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투자 브릿지 상품을 신성장 분야에 좀 더 많이 투자해서 경제에 대한 활성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앞에 말했던 이제 국정 목표와도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둘째는 초연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플랫폼과 협력을 다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이제 앞서 제가 업무 보고라든지 또는 뭐 벤처 중소 뭐 벤처 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디지털 혁신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보고 나서 이런 어떤 대안을 적어 본 건데 최근에는 챗 GPT 같은 이런 어떤 오픈 API를 활용해서 협치기를 구축하는 이런 서비스도 있잖아요. 근데 챗 GPT는 민간 플랫폼이죠. 네, 민간 좀 일종의 이제 AI 인공지능 플랫폼이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지금 신보에서 다 구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챗 GPT, 오픈 API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신용보증기금도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뭐 다양한 어떤 정보 시스템들을 쉽게 좀 알려주는 이런 초연결 통합 플랫폼을 제안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보와 데이터들을 기업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혁신에 대한 정부 정책과 국정 목표에 맞게끔 신보도 좀 지원하자. 뭐 이런 식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지는 않더라도 챗 GPT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과 연결했을 때는 디지털 금융의 어떤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좋은 민간 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업하는 방식들을 좀 제안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나가는 것과 지속성이죠. 제일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은 한 번 이제 투자해주고 결과가 안 좋으면 민간에 다시 투자 안 하겠잖아,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투자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속적인 어떤 플랜이 좀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의 두 번째 약술형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신용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을 생존해서 자생력, 경쟁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신산업 분야의 선도기업 발굴, 민간 벤처 투자의 유인을 확대하고 글로벌 유니콘 육성 등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자생력과 경쟁력. 그다음에 앞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이에요, 그죠? 본인이 생각하는 자,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뭐 이런 어떤 부분이 나만의 어떤 정의로 나와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냥 뭐 기관에서 제시해 주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자생력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여러분 써보시면 좋은데 물론 내가 아무거나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뭐 지금 그 자생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자료 같은 것들을 여러분 찾아보시면서 거기에서 내용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자생력에 대한 부분들은 신용보증기금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파일들을 중요한 내용 위주에서 밑줄을 그어 놓고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자생력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러니까 딱 한 군데가 나와요. 뭐냐면은 지금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를 선도한다. 자, 경제 선도는 앞서 국정 목표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위기 극복 및 재기 지원의 강화, 수요자 중심의 보험 영업 기반의 쇄신, 컨설팅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한다. 지금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자생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딱 나와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재기 지원을 강화해 주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보증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위기가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은 항상 위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스스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을 좀 고도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떤 자금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위기나 어떤 재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중소기업 스스로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기르겠다. 이것이 지금 신용보증 기금에서 말하는 자생력의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약간 그런 거에 맞춰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만의 언어로 표현해 주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신용보증기금이 정책금융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위에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앞서 제가 봤던 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나와 있죠. 뭐 위기나 이런 기회 제기를 위한 어떤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 컨설팅을 고도화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생력의 의미는 스스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저는 위기 극복, 재기 지원 강화,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길러주는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줌으로써 그런 어떤 자생력을 키우고 경제적으로 활성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신용보증기금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 역할을 뭐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다는 뭔가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또 사업에서 또 역할 등에서 어떻게 좀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이란, 그쵸? 지원과 도움을 기대만 하는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게 약간 좀 센 워딩으로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뭐 힘들면 신용보증기금에 도움을 요청하고 뭐 그쵸? 정책 자금에 좀 기대어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 신용보증기금도 정부 정책적으로 재정 리스크들이 다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 리스크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기관이 지금 다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재무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그 경영 평가에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무작정 이게 뭔가 퍼주기식의 보증 서비스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뭔가 좀 잘 되는 어떤 신성장 기업에는 많은 보증료율을 좀 더 낮춰주면서 좀 더 이제 보증을 해줘야 되겠지만 뭐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뭔가 도움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가 도움받아서 끝이다 이게 아니라 스스로 뭔가 더 리스크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일종의 씨앗을 심어주는 일입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워딩을 좀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방향과 의도는 신보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데 이제 워딩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컨설팅을 고도화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자생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자생력과 경제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건 제 워딩으로 이렇게 쓴 거고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저는 두 가지 전해드리고 싶어요. 또 넘버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두 개를 써도 되고 세 개를 써도 됩니다, 여러분. 실패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넘어서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과 실패에 대한 데이터 제공, 실패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법과 개선 방법까지 실패 관리 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하자. 뭐 제가 제하는 주장이고요. 주장, 이유, 근거, 주장에 대한 강조. 이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PREP,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포인트입니다. 그 이유는 중소벤처기업이 한 번의 실패로 다시 자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또한 신보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다.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의 향수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따라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다. 예를 들어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패를 수치화하여 모델링을 하고 뭐 블라블라블라 더 나아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리스크 관리에 따라 능력에 따른 새로운 보증 지원 서비스를 구축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스스로 자생을 잘하네? 그럼 이제 보증료율을 좀 줄여준다거나 그쵸? 아니면은 뭔가 좀 보증을 더 서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약간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하자. 뭐 이런 건 오로지 그냥 제 생각이에요. 네. 제 생각이 맞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지금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신용 보증 기금의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이런 것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제안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따라서 실패 기업의 회생 컨설팅의 고도화가 그 첫 번째 중요한 핵심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용을 쓴 거죠. 그다음에 뭐 목표 관리 방안도 도입하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제가 어디서도 확인하냐면 뭔가 여러분들 이런 아이디어를 쓸 때 국회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아요. 왜냐면 국회 지적 사항에 들어가 보면은 물론 이전에 그 지적을 받은 사항이긴 하지만 현재 보게 되면 목표 관리 방안을 제시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벤처기업들에 대한 평가 지표를 마련해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목표 그 국회적 사항 같은 것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앞서 보여드렸던 그 뭘까요? 중장기 재무전략도 한번 쭉 다 읽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계획 같은 것도 쭉 보셔야만 여러분들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시간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뭐 약술 기반의 자소 쓰는 것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보면은 뭐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뿐입니다. 수준이 그래서 내용이 잘 뭐 익숙하지 않은 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렇지 내용에 보시게 되면 다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그 중장기 재무전략 방안, 그 다음에 경영 보고서, 그 다음에 업무 보고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보 이 네 가지를 보시면 돼요. 그 네 가지에 대한 그 자료는 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취업대장 뭐 방영왕 이 블로그 똑같습니다. 네, 유튜브하고 똑같으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다섯 가지 주는 거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를 보시면은 약술형 쓰시는데 문제 없고요. 더 나아가서 이 자소 쓰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 그 특별히 뭐 항목이 1번하고 5번 항목은 기존하고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려운 항목들이나 좀 바뀐 항목들은 3번 정도? 3번 정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량, 특성, 가치관, 장단점을 반영해서 본인을 한 문장 내로 표현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번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어디에 특별히 뭔가를 맞춰야 된다. 신보에 맞춰서 나의 가치관을 써야 된다. 신보의 핵심 가치를 확인해라.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뭐 너무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뭐 너무 맞춰 쓰는 느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그 블로그의 포스팅에서도 남겨놓긴 했지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을 잘 드러내시면 되고 강점을 잘 드러내시면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너무 뭐 고민하면서 쓰지 마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좀 가치관을 쓴다면 제가 약간 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어찌되었든 이 일이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일이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고 그렇죠? 재기를 지원하고 이런 업무들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공동체적인 마인드와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죠. 역량이나 특성에 대한 부분들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뭐 그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좀 더 헌신하고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좋겠고 그렇죠. 그 중소기업의 어떤 그런 분들과 상담하는 일도 많으니까 어떤 소통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하시는 것도 좋겠고 등등등 여러분들이 뭐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참 집어넣어서 얘기하시면 충분히 좋은 어떤 예, 한 문장의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2번 공동의 성과 창출에서 본인이 특별히 기여했던 경험과 그쵸? 성과 창출 과정에서 발생한 무임승차 발생이라든지 규칙 미준수, 결론 미합의 등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남다르게 기울였던 노력들. 자,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그쵸? 갈등을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남다르게라고 하는 표현이죠. 네. 왜 굳이 남다르게라고 하는 표현을 넣었을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갈등 쓰면 다 뭘 쓰죠? 자꾸 어떻게? 네. 경청과 공감에 대한 내용들만 쓰니까. 네. 경청과 공감을 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뭐 중요하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결등이 선제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남다르게 기울여둔 노력들을 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경청과 공감만을 쓰라고 하는 의도는 절대 아닐 거라는 거죠. 하나의 자신의 어떤 솔루션, 갈등을 해결하는 각각의 솔루션들을 제시해라. 중요한 거는 무임승차와 규칙 미준수와 결론 미합의 등에 대한 이러한 갈등 유형에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무임승차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무임승차를 했던 친구가 무임승차 왜 하는지 알아보니까 그래 얘는 뭐 아르바이트 때문에 좀 힘들고 바빠서 어쩔 수 없었던 거였구나. 그럼 이 친구의 편의를 좀 봐줘서 이 친구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만 과제를 주고 어떻게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무임승차라고 하는 걸 그렇게 편의를 봐주게 되면 그러면은 자기는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었는데 못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을 봤을 때는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임승차자는 절대 편의를 봐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우리 너랑 같이 못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줘야 되냐면 무임승차자들은 그런 걸 해줘야 돼요. 근데 너가 왜 무임승차라고 이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를 내가 살펴보니까 결국 너에게 동기부여가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너가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너에게도 이런 이득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면서 동기부여를 어떻게 제공했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갈등을 해결할 때 무임승차는 동기부여를 어떻게 제공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 다음에 규칙 미준수 같은 것들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너 왜 규칙 안 지켜?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뭐가 중요한 거죠? 저 사람은 왜 이 규칙을 안 지킬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의 규칙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우리의 규칙이 모두의 공감을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규정을 어떻게 도출해서 갈등을 해결했다가 나와야 됩니다. 결론을 합의점에 도출하지 못했다? 그럼 왜 합의점에 도출하지 못했을까? 각자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각자 의견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것들을 내고, 그렇죠? 그 의견에 대해서 최적의 대안을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즉 여러분들이 그냥 경청과 공감에 대한 부분들만 주구장창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갈등을 해결해서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갈등의 대안을 제시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잘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쓸 때마다 답답한 것이 뭐냐면, 이거 좀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너무 보편적으로 써놓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적당히 이 정도 쓰면 되겠지라고 적당하게 써놓고 자기의 결과는 되게 좋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고도화시켜 나가셔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항목들을 더 못 씁니다, 여러분들이. 약식 논술 같은 거는 막 밤을 새워서까지 막 쓰려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 항목은 컨트롤 C 컨트롤 V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보게 되면 자기소개서 쪼개기라고 하잖아요. 쪼개기. 이 쪼갠다는 게 뭐냐면은 네. 이게 이 워딩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왜 남다르게라고 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고민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지만 이 항목의 의도를 맞춰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앞으로는 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시면서 씁시다. 3번이 좀 어려워요. 3번이. 신용보증기금의 어떤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되는 동반자. 아주 좋은 비전이죠. 자, 첫 번째로는 고객 지향의 혁신 성장 기반 구축. 두 번째로는 초연결 혁신금융 서비스 선도.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 세 가지가 전략 목표래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2022년도의 걸로 좀 약간 아직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개정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업무 보고서에 있습니다. 업무 보고서. 업무 보고서라고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는 업무 계획서인가? 네.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계획서라고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업무 계획서를 좀 보고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냐, 고객 지향의 혁신 성장 기반 구축이 혁신 스케일업, 공공 안전망 구축, 시너지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초연결의 혁신 금융 서비스는 기업의 데이터 시장의 활성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의 미래지향적 사업체계 혁신, 다자간 협력 기반의 정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및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민간 공공 글로벌 협력 및 ESG 지원을 활성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복한 일터를 조성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음, 여러분 이거는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가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업무 가이드. 네. 신용보증기금 업무 가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여기 이러한 체계에 맞춰서 아직 중장기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업무 가이드를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 뭐 예를 들어서 기업 데이터 시장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2023년에서 2027년에 신용보증기금 중장기 경영 목표 자료를 통해서 각각 이제 그 찾아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 경영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그 지속가능 경영 사업들을 이제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3번을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전략 목표 중에 본인 입사로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그 이유를 직무 역량을 토대로 기술해라. 네. 그 다음에 향후 자기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당연히 내가 기여하고 싶은 것과 연관된 자기개발 계획이 되겠죠. 그냥 자기개발 계획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연관된 자기개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쭉 내려가서 어, 네. 자서에 대한 빌드 한번 보겠습니다. 지속 협력 가능 생태계 구성의 전략 목표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각각의 내용들 중에서 어디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가? 네, 그 부분을 먼저 첫째 줄에 써주시면 되겠죠. 그 이유는 제가 가진 세 가지 역량을 발휘하여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넘버링을 달아주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제시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ESG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면서 내가 지속적인 고용 창출에 대한 지역사회의 연계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들은 ESG 중에서 이제 S, 사회적 책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뭐 그 뭐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운영 체계 고도화 이런 영역들이 어, 어떤 거냐면은 약간 뭐 그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재무 건전성 높이는 것들도 지속 가능 경영 기반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일터를 조성하거나 채용을 늘리는 것들 또한 지속 가능 경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해서 ESG에 대한 어떤 이런 마인드를 길러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강점이 될 수 있겠죠. 뭔가 내가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기획력에 대한 부분을 키워왔던 것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그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넣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꼭 뭐 이렇게 아이디어 공모전 나갔던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되지? 이렇게 남의 경험 때문에 내 경험을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역사회에 기여했던 경험이라든지 봉사활동했던 경험들, 내가 뭔가 기획했던 경험들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 좀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개발에 대한 영역도 뭐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일반적인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내용 등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빅데이터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자기 개발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어떤 업무를 담당해 보고 싶다. 이렇게 나가시는 워딩이 좋습니다. 어떤 업무를 좀 담당해 보고 싶다. 그래서
ESG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나 여기 이것들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ESG 관련 사업 추진 경험을 쌓아서 어떻게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든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의 이해도를 높여서 민간 현실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자기 개발 계획이 될 수 있어요. 기간 운영 효율화 또한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 매우 중대한 요인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리 능력을 향상하여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자격증을 취득하겠습니다. 라든지 또 선후배 간의 관계를 뭐 돈독하게 하여 뭐라든지 선배님들에게 업무를 묻고 배우면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자기개발 영역에 쓰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더 나는 이런 업무들을 좀 담당해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것들 써주면 좋아요. 근데 이런 업무를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써야 된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에 대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서 핵심 사업 반응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보고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시 좀 넘어가게 되면 이런 게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뭐 지속 성장, 지속 성장, 지속 가능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볼까요? 지속 성장, 네, 지속 성장 맞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면 고객과 함께하는 지속 성장 가능에 대한 부분들, 뭐 전략 목표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객 지향적인 제도와 상품 운용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 이렇게 한다든지, 네.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런 것과 연관해서 어떤 업무를 담당해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보시고 제가 지금 안 넣어놓긴 했는데 업무 계획에서 한번 볼까요? 지속 지속 가능 경영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제가 봤던 게 요게 아니고요. 좀 다른 거였던 것 같네요. 어, 경영 목표, 업무 가이드. 네, 맞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지속 가능 경영, 아까 제가 봤던 중장기 재무, 2022년 거를 제가 열어놨었군요. 이거 말고요. 2023년에 나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2023년. 제가 다시 한번 열어드릴게요. 기다려 보세요. 네. 2023년부터 2027년에 해당되는 중장기 경영 목표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2023년과 2027년에 나온 중장기 경영 목표를 보시게 되면 주로 여기에는 뭐가 나온다? 매년도의 지속 성장 가능에 관련한 네, 그런 어떤 플랜들이 나옵니다. 그걸 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바로바로 좀 안 열리네요. 네, 조금만요. 본의 아니게 웹사이트를 하나 열어놨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 열리고 있죠? 2023년부터 2027년 신용부진기금 중장기 재무 중장기 경영 목표 그죠? 네, 경영 목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네, 지속 가능 자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체크해 보면
기업들의 경영 변화에 맞춰서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실천 노력에 동참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또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경제 실현과 재정 지출의 지속 가능성, 그 재정 지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것 또한 자기 개발의 영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정 지출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읽어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자기 개발 영역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내가 뭘 하겠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보기엔 다 이런 게 나오죠.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한 기관 운영의 효율화. 뭐 지금 글씨 크기가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계속 해보면서 지금 신보에서는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 뭘 하고 있을까? 그래서 뭐 통합 리스크 관리도 한다고 하고 바로 전 단계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 이런 부분들 한번 볼게요.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경영 조직 관리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그 다음에 뭐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도 국민 참여형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도 지속 가능 경영에 해당되는 부분이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 그런 것들과 연관해서 매년마다 이제 실행 과제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KESG 인증평가 기관을 선정 추진하고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KESG 인증평가 기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해서 뭐 ESG 경영 컨설팅을 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ESG 전문가로 성장하게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자기개발 계획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확인해 보셔라. 자, 여기까지만 좀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제가 그 2023년부터 2027년에 그 보여드렸던 경영 내용과 연관돼 있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짜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본인이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가장 큰 성공 또는 실패를 소개해라. 자, 이런 항목들이 뭐 이렇게 어려운 항목은 아닌데, 그렇죠? 다만 이제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꼭 어린 시절로 단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지금까지가 다 성장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기 그 전 시간 때는 다 성장 과정이다. 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 배운 점이 무엇이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배운 점에 대한 부분들은 꼭 지식이나 기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정성적인 형태의 역량을 요구하는 그런 항목들에서 여러분들이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배운 점을 쓰면 안 되고요. 항상 태도의 영역, 정성적인 영역에서의 배운 점을 어떻게 신부에 적용할 것인가를 써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성취 경험을 쓰실 때는 가능하다면 여러분 좀 안 해봤던 것들에 대한 시도라든지 아니면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훨씬 더 좋은 경험입니다. 그런데 실패했던 경험도 좋은데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 학점을 달성하지 못했다거나 자격증 취득에 실패했다는 정도의 학업과 관련된 실패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고요. 다만 CPA처럼 어려운 수준의 전문 자격증 같은 것들은 실패 경험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넘어가서 지금까지 다양한 도전 속에서 가장 큰 실패 경험이 있다면 뭐 새로운 것에 도전했던 뭐 앱 개발 도전 경험이었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블라블라블라 하지만 결과와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약간 이런 것들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패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배운 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에는 그 실패나 성취에 대한 그 결과나 과정의 경험은 800자라고 한다면 딱 400자 정도만 쓰세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배운 점을 더 자세하게 쓰세요. 배운 점은 첫째, 둘째로 나눠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배웠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 이게 한 400자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걸 보게 되면 배운 점이나 기여하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못 쓰니까 성취나 실패 경험에 대한 것들 더 자세하게 쓰는 거죠. 근데 여기는 보세요. 소개하고라고 나왔죠. 소개하고. 왜 소개하고라고 했을까요? 네. 소개만 해라. 그렇죠? 소개만 하고
그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서술하지 말고 간단하게 소개한 다음에 배운 점과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작성해 달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무게중심을 좀 두시고 작성이 좋습니다. 내용에 대한 설명보다는 배운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이 좋습니다. 배운 점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적당히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해야만 실패할 수 있고 실패해야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든 시도하고 부딪혀봐야 된다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배운 점을 바탕으로 업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보증심사와 관련해서 적당히 라운 마인드를 버리고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태도를 통해서 신보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보가 새롭게 진행하는 디지털 혁신 업무라든지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도전해 봄으로써 실패 속에서도 배우고 도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태도를 통해 신보의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다면 잘 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대한 내용은 신용보증금의 인재상은 공기업인으로서의 기본 인품과 금융으로서의 성장 자질을 갖추고 신보의 미래가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입니다. 미래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 인품 무엇인지, 지원자가 생각하는 공기업인으로서의 기본 인품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자, 이거는 기존에 그 신용보증기금 자기소개서 그 분석할 때 똑같이 나왔던 항목이라서 이 내용 좀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기본 인품에 대한 것들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근데 기본 인품을 제시해줬어요. 신용보증기금에서 무엇이라고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고 작성하시면 되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쭉 한번 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작년에 제가 써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도움 많이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건데 작년에 이렇게 예시를 다 써드렸어요. 네. 근데 이걸 다 보면 좋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예시를 써드리니까 너무 비슷하게 쓰셔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좀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만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기본 인품은 기본 예절, 공인정신, 애사심, 책임감, 열정, 적용, 인내심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성장 자질은 혁신, 소통 의지, 논리적 사고력, 직관력, 통찰력, 문제 해결 능력, 통섭력, 확장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쵸? 기본 인품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는 거니까, 공기업인으로서 기본 인품 무엇이냐? 이 어떻게 부합하느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안에서 하나 고르시면 되는 거죠. 예절을 잘 지킨다. 이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예의 범절, 선후배 간의 예의 범절, 상사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들이라든지, 공인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공의 어떤 그 이득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청렴하거나 이런 것들. 애사심, 책임감, 열정, 적응력, 인내심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거 하나만 작성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장 자질들은 꼭 다 드러나진 않아도 되겠죠. 공기업인으로서 기본 인풋만 체크하셔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에 내가 가장 부합하는 거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정이나 이런 것들은 앞에 성취 경험이 좀 들어가니까 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부분들, 그건 여기는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사심이나 공인정신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네요. 책임감도 쓰셔도 되고, 적응력과 인내심도 어떤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활동 경험을 통해서 행사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했던 이런 과거의 사례 같은 것만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5번 항목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신보에 대한 약식 논술부터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그렇죠? 자기소개서 이르기까지 좀 다 쭉 한번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네. 자, 이게 제가 계속해서 일요 취업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어디 광고하지는 않고요. 네. 그냥 제가 어, 좋아서 하는 일이긴 해요. 네, 그래서 뭔가 좀 강의를 여러분들과 좀 진행하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글로서 보는 걸 넘어서서 조금은 더 정리가 된 네, 그런 제 설명을 좀 더 덧붙이면 좀 더 이해하기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특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이 요청이 있을 때나 아니면 가장 좀 이슈가 될 만한 어떤 기업들을 선정해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대한 그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일요일 10시에 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와서 보시고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일요 취업 라이브를 좀 대대적으로 많이 좀 알려서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뭐 지금은 그냥 네, 아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하는 느낌 그냥 스터디예요. 하지만 뭐 그런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다음에 또 일요 라이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실까요? 네, 지금 약간 로딩이 더 좀 길어져 가지고 약간 좀 걸린 것 같네요. 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발 힘내점님께서 저에게 힘을 더 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아니, 또, 질문하세요. 네네. 신보에서 2번 떨어졌는데 면접에서 어필이 될까요? 아, 그만큼 내가 열정 있다 이런 걸 어필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네. 굳이? 네. 네.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네. 오히려 그 내가 2번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뭐 그게 나에게 그렇게 뭐 내가 신보에 대한 그렇게 애정이 있고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물론 좋은 멘트가 될 수 있긴 있는데 그것이 합격과 불합격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신보의 면접이 떨어졌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신보에 제가 이제 과거 제가 면접관으로 가지는 않았는데 그 면접관 가신 분들이랑 다 제가 다 알고 잘 지냅니다. 근데 내부 정보라서 그것들을 막 이렇게 공개된 강의에서는 말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어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뭐 내가 거기에 대한 나의 뭐 진짜 그 신보에 대한 나의 애사심과 나의 어떤 충성심을 어필한다는 것이 그 평가 기준에는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잘 준비하고 이렇게 신보에 관심이 많아서 사보까지도 다 챙겨봤다. 그만큼 나는 신용보증기금에 입사에 대한 의지가 되게 투철하다. 그러니까 나를 뽑으면 너네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의 어떤 성장에 나도 함께 일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다 어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그런 강점으로 나의 강점을 더 강화해서 어필하는 것이 내가 면접 떨어졌던 그런 부분들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궁금하신 점들은 또 블로그에 뭐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런 거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라이브도 좀 더 대대적으로 저희가 세팅을 해서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